저희 남편 쓰러졌어요. 약속하신 거 알죠?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나눠요.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요.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확신이 안 서는 순간 있으셨나요? 믿었던 가족이 하나둘 등을 돌릴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는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길수 58세, 건설 하청업으로 한때 잘 나갔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도 직전, 거기다 최근 심장질환까지 진단받았죠. 그의 아내 서정민 55세는 20년간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오직 가정만을 지켜온 전업주부였어요. 그리고 동생 김기룬 53세, 형과는 오래전 재산 문제로 갈라섰던 사이입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18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놓여 있습니다. 수익자를 둘러싼 의심과 배신, 그리고 결국 터져버린 가족의 민낯.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옆에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절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길수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왼쪽 가슴 부위가 쥐어짜는 듯 아팠어요. 손을 갖다 대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평소와 다른 통증이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정민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온 길수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독촉장, 압류예고 통지서, 은행 대출 연장 불가 안내문, 협력업체 계약 해지 통보서. 한때는 이 손으로 수십억 규모의 공사를 따냈는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수는 약을 찾아 먹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깊게 파인 주름.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사업이 기울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들은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협심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 상태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갑작스런 심정지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길수는 서류 뒤에 숨겨둔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사망보험금 18억 원.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든 보험이었죠. 그때는 만약을 대비한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유일하게 남은 전 재산이 돼버렸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죽어야 가치가 생기는 돈,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익자는 아내 서정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길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민이가 정말 이 돈을 제대로 쓸까? 시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그 여자가 내 장례는 제대로 치러줄까? 아침 7시 정민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은 차려놨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길수는 밥을 먹으며 아내를 쳐다봤어요. 정민은 무표정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정민은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볼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어. 며칠 전에 본 그 서류,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아직 제출은 안 한 것 같은데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도, 친정 식구들 무시당할 때도 다 참고 견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보험 수익자에서 빼겠다고. 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릇을 세게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찰그랑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조심해 깨지겠어. 길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조심은 당신이 하세요. 사람 대하는 거 말이에요. 정민의 대답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길수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친구 만나. 또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길수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날 오후 길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 기룬이었죠. 형님 요즘 어떠세요? 오랜만이네. 그냥 그렇지 뭐. 형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혹시 많이 힘드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생과는 5년 전 아버지 유산 문제로 크게 싸웠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시골 땅, 형인 길수가 전부 상속받자 기룬이 소송까지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형이 승소했지만 그 이후로 두 형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그런 동생이 갑자기 왜 연락을 한 걸까? 형님, 제가 오늘 저녁에 형님 댁으로 들러도 될까요? 오랜만에 형님 뵙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녁 때 와. 길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6시, 기룬이 형 집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백화점 상표가 선명한 비싼 과일들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룬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정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 뭔가 속셈이 있어.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리가 없어.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기룬은 형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죠. 형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은 다니고 계시고 응 다니고 있어.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 심장이요. 기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약은 꾸준히 드시고 응 먹고 있어.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된대. 형님 사업은 요즘 어떠세요? 예전처럼 잘 되고 계시죠? 그 말에 길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냥 그렇지 뭐. 이 바닥이 다 그렇잖아. 기룬은 형이 사업이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형 회사 상황을 미리 조사했거든요. 지인을 통해 형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였죠. 형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형제끼리 뭐 이런 거 따질 것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형이 알아서 할게. 길수는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했습니다. 동생 앞에서 자신이 망해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정민은 부엌을 오가며 두 남자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기룬이 자꾸 형 건강을 묻는 게 신경 쓰였어요. 마치 병세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룬은 그날 밤 늦게까지 형 집에 머물렀습니다. 형님, 우리 예전처럼 자주 보면 안 될까요? 아버지 유산 문제로 싸운 거 저도 정말 후회해요. 제가 너무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길수는 동생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가 너무 오래 원수처럼 살았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제라도 화해하고 지내자. 두 형제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달랐어요.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5년 동안 소송까지 걸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사과하고 화해하자고.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어. 그날 밤 기룬이 돌아간 후 정민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왜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요? 그냥 화해하고 싶었나 보지. 형제끼리 화해하는 게 뭐가 이상해. 이상하죠. 5년 동안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과한다고요.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요. 정민 당신 요즘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이 요즘 이상해 보여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분명히 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숨기는 게 뭐가 있어. 당신 서재 서랍에 있던 거 나 다 봤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내 서재 뒤진 거야. 그래요, 뒤졌어요.
당신이 이상하게 구니까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뭔가 있더라고요. 나를 보험 수익자에서 빼려고 하는 거 맞죠? 길수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생각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려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했어요. 맨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시댁 식구들 욕하고 친정 가서는 우리 집안 험담하고 길수도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민은 화가 나서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길수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일어나 남편이 쓰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길수는 아직 소파에서 자고 있었죠. 정민의 손이 떨렸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은행 독촉장, 법원 통지서, 그러다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손에 들고 펼쳐보니 사망보험금 18억 원, 수익자 배우자 서정민, 가입일자 2005년 3월 15일, 월 보험료 120만 원. 그런데 그 아래에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 작성 날짜는 일주일 전, 변경 예정 수익자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로 바꾸려고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시어머니 구박도 참고 친정 무시당하는 것도 견뎠는데 이제 나를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정민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길수가 막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죠. 나도 대비해야 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법적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해. 그날 오후 정민은 혼자 동네 카페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는 것 같다고, 그리고 동생이 갑자기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형 걱정한다고 하면서 자주 집에 온다고. 수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언니를 빼고 동생한테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화해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냥 불안해. 뭔가 두 사람이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 그런데 언니 남편분 건강은 어때요? 요즘 심장이 안 좋대. 병원 다니고 있어. 의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하다고 했대.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정말 무슨 일 생기면 언니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집도 담보 잡혀 있고 빚도 엄청 많은데 남는 게 보험금밖에 없어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남편이 수익자 바꾸는 거 막아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언니도 권리가 있잖아요. 배우자로서 재산분할 청구권도 있고. 수진의 조언을 들으며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기룬이 또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치킨과 맥주까지 시켜놓고 두 형제가 함께 먹고 있었죠. 형수님 오셨어요. 오늘 형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치킨 사드렸어요. 형수님도 같이 드세요. 기룬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민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형님 건강도 챙기고 우리 이제 자주 봐야죠. 가족인데 예전에는 소송까지 걸면서 싸우던 가족이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정민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형수님,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다시 찾아뵙는 거예요. 정민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정민은 두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기루는 형에게 자꾸 건강 얘기를 꺼냈어요. 형님, 약은 잘 챙겨 드세요. 병원 정기검진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형님,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셨어요. 요즘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대요. 그 말을 들으며 길수는 고마워했지만 정민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 형님 재산 노리는 거 맞아? 식사가 끝나고 기룬이 돌아간 후 정민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한테 보험 얘기한 적 있어요? 보험 왜? 유언장 얘기까지 하던데 혹시 보험 수익자 얘기도 했어요? 아니, 한 적 없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당신 동생이 이상해요. 자꾸 당신 건강 챙기는 척하면서 재산 얘기하고 유언장 얘기하고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어요.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죠.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나를 수익자에서 빼려고 하고 동생은 자꾸 집에 드나들고 유언장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두 사람이 짜고 있는 거 맞아.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편 길수도 잠을 설쳤어요. 통증이 자꾸 찾아왔거든요. 약을 먹어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사부도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보험 수익자 문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생 기룬에게 수익자를 바꾸면 적어도 그 돈은 제대로 쓰일 거야. 기룬이가 내 장례도 잘 치러주고 남은 빚도 정리해주겠지. 다음날 새벽 길수는 또 통증으로 잠에서 깼어요. 이번엔 정말 심했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턱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민아, 길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정민은 놀라서 깼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통증이 너무 심해. 정민은 급하게 옷을 입고 남편을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길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정민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보험금도 배신도 다 잊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협심증 증상이 심해졌네요. 당장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며 정민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보험금 걱정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죠.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수익자가 바뀌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길수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기룬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보양식을 들고 있었죠. 고급 한우로 끓인 사골국이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의사가 입원해서 쉬래. 기루는 형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이러면 안 되는데.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죠. 제가 형님 회사 일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다가 나가면 될 것 같아. 길수는 동생의 걱정에 고마워했어요. 그래, 내가 요즘 너무 무리했나 봐. 회사 일도 꼬이고 집에서도 정민이랑 사이가 안 좋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 말을 듣고 기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사이가 안 좋다니. 그냥 좀 그래. 요즘 서로 말도 안 하고 형님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길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야. 은행 대출도 연장 안 되고 협력업체들도 다 등 돌렸어. 법원에서 독촉장 날아오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기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건 시간 문제네. 그럼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결국 그 보험밖에 없겠어. 18억. 그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민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남편 약을 들고 있었죠. 또 오셨네요. 정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형수님, 형님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형님 돕고 싶은데 형수님이 계셔서 든든하네요. 기루는 밝게 웃었지만 정민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길수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어색하게 기침을 했죠. 정민아, 기룬이가 형 걱정돼서 온 거야. 너무 그러지 마. 알아요. 정민은 짧게 대답하고 침대 옆 테이블에 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룬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생분은 형님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아세요? 협심증이라고 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신 거죠? 맞아요.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관리 안 하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정민의 말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길수는 당황했고 기루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도 남편 걱정돼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잖아요. 보험도 확인해 봤고요. 18억짜리 사망보험이요. 보험료. 기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내 사망보험이요. 18억짜리요. 수익자는 당연히 저예요. 전 이 사람 옆을 묵묵히 지켰으니까요. 시집와서 온갖 구박 받으면서도 버텼으니까요. 정민은 기룬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죠. 그 순간 길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민아, 그만해. 무슨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 보험금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전 사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도 동생분도 알아야 할 사실이잖아요. 제가 정식 배우자고 제가 수익자라는 거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결국 기룬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내일 또 올게요. 기룬이 병실을 나간 후 길수가 정민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체 왜 그래? 동생이 형 걱정돼서 온 건데 왜 저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보험금 얘기는 또 왜 꺼내는 거고? 전 당신 동생이 믿어지지 않아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건데요? 형 걱정한다면서 자꾸 건강 상태 물어보고 유언장 얘기하고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어요. 노린다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프니까 걱정되는 거지. 가족이니까 챙기는 거고. 정민은 비웃었습니다. 걱정이요.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 생길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수익자라는 걸 확실히 하려고요. 정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 제 권리를 지킬 거예요. 당신이 수익자 바꾸는 것도 절대 가만 안 둘 거고요. 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내 서재 뒤진 거야. 언제 또 들어갔어? 그래요, 봤어요. 수익자 변경 신청서요. 작성까지 해놨더라고요. 누구로 바꾸려고 했어요. 설마 동생한테 주려고 한 거예요. 길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정민에게는 확신을 줬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당신 정말 나를 배신하려 했네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길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수익자도 아직 안 바꿨고 생각만 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이에요. 마음속으로라도 나를 지운 거잖아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편 기루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형수가 완전히 경계하고 있어. 보험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수익자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게다가 자기가 수익자라는 걸 못 박더라. 이러다가 형이 정말 수익자를 나한테 바꾸려 해도 형수가 막을 수도 있겠어. 아니면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고. 기루는 초조해졌어요. 형 건강이 저렇게 안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둘러야 해. 형이 나한테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만들어야 해.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오늘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형님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형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형님 편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문자를 보내고 기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와 형 사이를 더 벌려놔야 해. 그래야 형이 나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야 보험금이 내 손에 들어오니까. 그날 오후 2시 기룬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형수님은 안 계세요. 집에 볼 일 있다고 나갔어. 아침부터 나가셨는데 아직 안 오네. 그럼 잘 됐네요. 사실 형님한테만 할 얘기가 있어서요. 기루는 의자를 당겨 형 가까이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형님 걱정이 너무 돼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회사도 힘드시고 거기다 형수님이랑 관계도 안 좋아 보이고 형님 혼자 다 짊어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길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티가 나나 보네. 동생한테까지. 형님,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요. 형님, 지금 너무 힘드실 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형님 편인 사람이 누군지 잘 보셔야 해요. 가족이 누군지, 진짜 형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님, 어제 보니까요. 형님 보험 얘기하시던데 18억짜리 사망보험이요. 정말 형님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룬의 말에 길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형수님 행동 보면 정말 형님 걱정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보험금 걱정하는 것 같으세요? 형님 건강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형님 재산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기루는 형의 표정을 살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솔직히 형수님이 형님한테 진심인지 의문이에요. 형님 사업 잘 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 보면 사람의 본색이 나오잖아요. 형수님 맨날 형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돈 없다고 뭐라 하고 사업 망쳤다고 비난하고 그게 배우자가 할 짓이에요. 형님이 아프신데 위로는 안 하고 보험금 얘기만 하고요. 길수는 동생의 말에 흔들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형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형님한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형수님이 그 보험금 받아서 형님 장례라도 제대로 치를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형수님 친정 식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형님 빚은 내팽개칠 것 같은데요. 기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길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사실 길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제 생각엔요. 차라리 수익자를 저한테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형님 친동생이잖아요. 같은 피를 나눈 혈육이고요. 형님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형님 장례도 제대로 치르고 형님 빚도 다 정리해드리고 형님 명예도 지켜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정민이가 아무리 그래도 형님, 그 여자 형님한테 잘했어요. 전 솔직히 형수님한테서 형님에 대한 사랑을 못 느꼈어요. 오히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시댁 욕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요. 그런 모습만 봤는데요. 형님 장례 때도 똑같을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고 돈만 챙겨서 도망갈 거라고요. 길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형님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형님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잖아요. 저는 형님을 절대 배신 안 해요. 기루는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기룬이 황급히 손을 놨지만 이미 정민은 다 봤어요.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손까지 잡고 있고 분명 나 몰래 무슨 얘기한 거죠. 보험 얘기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생이랑 얘기 좀 했어. 형제끼리 얘기하는데 문제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손까지 잡고 있으면서요.
분명 나 빼고 무슨 짜고 있는 거죠. 정민은 기룬을 노려봤습니다. 동생분 나가주시겠어요?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형수님 제가 나가라니까요. 지금 당장요. 정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룬은 형을 한번 쳐다보고 병실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형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민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이랑 손까지 잡고 있고 뭐 그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형제끼리 얘기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분명 보험 얘기했죠. 수익자 바꾸는 얘기했죠. 나를 빼고 동생한테 주는 얘기했죠. 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민에게는 답이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당신 정말 나를 배신하는 거네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분노가 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사 망한 것도 빚진 것도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구박받으면서 집안일 다 하고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시댁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갔어요.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요. 길수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날 뒷바라지했어. 맨날 불평불만이나 늘어놓고 시댁 욕하고 친정 가서는 우리 집 험담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게 뒷바라지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내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한테도 못되게 굴고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애를 못 낳은 게 내 잘못이에요. 당신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검사도 안 해보고 나만 탓하고 그럼 당신은 뭐 잘했어요.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 만들고 이제 죽을 때 보험금이나 챙기려고 그것도 나한테 안 주고 동생한테 주겠다고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동생한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병실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18억을 줄 수는 없어. 받자마자 도망갈 거면서 친정 식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하고는 연 끊고 도망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도망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정민이 소리를 지르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기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어. 둘이 더 싸우면 싸울수록 형은 형수한테 등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럼 수익자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겠지. 18억 내 거야. 그날 밤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남편 서재로 향했어요.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보험증권, 사망보험금 18억 원, 수익자 변경 신청서. 정민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절대 그럴 순 없어. 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죠. 말씀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민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 한다는 것, 동생과 짜고 있는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묵묵히 견뎌왔다는 것, 시댁에서 온갖 구박받으면서도 참았다는 것.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일단 법적으로는요.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배우자라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거든요.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있으세요.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배우자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네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남편분이 수익자를 변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편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남편분이 함부로 보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법적 분쟁 중인 상태로 만드는 거죠.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가압류,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변호사님,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남편분이 먼저 수익자 바꾸면 그때는 정말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룬이 다시 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한정식을 들고 왔어요. 형님,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병원 음식만 드시면 안 되죠. 길수는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형제끼리 식사를 하며 기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어제 형수님이랑 또 싸우셨죠? 복도에서 우시던데. 응, 좀 그랬어. 형님, 이러다가 형수님이랑 정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것 같아. 요즘 서로 얼굴 보기도 싫어해. 형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형님은 형수님 사랑하세요. 아직도요. 길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중얼거렸죠. 잘 모르겠어.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원망만 남은 것 같아. 기루는 형의 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 생각엔요. 형수님은 형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형님의 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망하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는 거죠. 보험금만 챙기려고 하는 거고요. 길수는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형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험 수익자 말이에요. 형수님한테 주시면 형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를 거예요. 받자마자 잠적할 게 뻔하거든요. 친정 식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형님은 잊혀질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주시면 형님 장례도 잘 치르고 형님 빚도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형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길수는 점점 동생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민은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얘기 좀 해요. 뭔데? 우리 이혼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살아요. 길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이미 끝났다는 거. 서로 원망만 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혼하자고 해. 쉽지 않아요. 저도 며칠 밤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당신도 나를 안 믿고 나도 당신을 못 믿겠어요. 보험 수익자도 바꾸려고 하고 동생이랑 짜고 나를 배제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길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난 거 맞아.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보험금 때문이지. 정민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비웃었어요. 일부는 맞아요. 고생한 대가를 받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당신이 날 배신했잖아요. 그게 더 아파요. 돈보다도. 길수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당신도 보험금만 노리고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길수가 퇴원했습니다. 정민은 병원에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 기룬이 왔죠. 형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집에 있대. 오늘 좀 바쁘다고. 그냥 혼자 오래. 길수는 씁쓸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랑 요즘 많이 안 좋으시죠? 응, 이혼하기로 했어. 어제 합의했어. 뭐라고요? 이혼이요. 응, 서로 합의했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형님, 그럼 더더욱 보험 수익자 바꾸셔야죠. 이혼하는데 형수님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겠지. 이제 확실히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형님, 그럼 저한테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 내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 잘 모실게요. 그리고 형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죠. 다녀왔어. 길수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정민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룬이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정민은 차갑게 쳐다만 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또 싸웠어요. 빚만 있는데 무슨 재산분할이에요. 나눌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절반은 내 거예요.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은행 거야. 경매 넘어가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럼 보험은요? 보험금은요? 보험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야. 수익자가 받는 거라고. 법적으로 그래. 그럼 전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네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사업이 망한 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 경기도 안 좋았고, 거래처가 부도나고,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빚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고, 보증까지 서주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기루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내일 보험사 같이 갈게요. 수익자 변경하러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법적으로 뭐 하기 전에요. 다음 날 아침, 길수와 기루는 함께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정민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보험사 상담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변경하시는 거죠? 내 동생으로 바꾸려고요. 김기룬으로요.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두 사람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류가 작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길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죠. 길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디 가요? 집에 없던데. 길수는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됐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자가 배우자에서 형제로 변경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길수는 서명했습니다. 이제 18억의 수익자는 동생 김기룬이 됐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형님 기대 저버리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보험사를 나올 때 길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길수 씨 되시나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수진입니다. 서정민 씨 대리인으로 연락드립니다. 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발송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길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정민이가 가압류 신청했대. 위자료 소송도 건다고 하고. 기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님,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형수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형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정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길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압류 신청했다며 위자료 소송도 건다고. 정민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따라 마셨죠. 대답 좀 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요. 했어요. 당신이 보험 수익자 바꾼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보험사 갔다 왔죠. 동생이랑 같이요. 길수는 인정했습니다. 그래 바꿨어. 이제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남남이니까. 남남 맞죠. 하지만 전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위자료든 뭐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빚뿐인데 뭘 받겠어. 그건 두고 봐야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실에서는 길수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또 시작됐거든요. 약을 먹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 3시쯤 길수는 통증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왼팔이 저리고 턱까지 당기고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민아, 병원 가야겠어. 통증이 너무 심해. 숨을 못 쉬겠어.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정민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번엔 진짜 위험해.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민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죠. 당신이 날 배신했잖아. 이제 와서 내 도움을 바라. 혼자 알아서 해요. 길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119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기는 119 구급 상황실입니다. 저 심장이 아파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시 강서구. 주소를 다 말하기도 전에 길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대원들이 길수를 실어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민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죠.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먼저 날 배신했잖아. 이건 당신 잘못이야. 다음 날 아침 정민이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기룬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어젯밤에 응급실 가셨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매우 위중하시대요. 빨리 오세요.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기룬이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늦게 오셨네요. 남편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위중하다고 하시던데요. 어젯밤에 형수님한테 문 두드렸었나 봐요. 근데 형수님이 안 열어주셔서 형님이 혼자 119 부르셨대요. 정민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이 제게 전화하셨거든요. 형수님이 문 안 열어줬다고. 그래서 혼자 119 불러야 했다고. 형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민은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내가 문만 열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기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형님이 깨어나도 형수님을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시면 보험금은 제가 받는 거예요. 어제 수익자 변경했거든요. 18억 이제 제 거예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형님이랑 보험사 갔어요. 수익자 저로 바꿨어요. 형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형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당신이 형님을. 기루는 웃었습니다. 저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님이 알아서 바꾸신 거예요. 형수님한테 실망하셔서요. 정민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대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응급수술을 했는데 심장 손상이 심각합니다. 예후가 매우 불확실해요.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기룬이 물었어요. 그럼 살아날 확률은 어느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도 안 됩니다. 더 낮게 보셔야 해요. 의사가 들어가고 정민과 기룬만 남았어요. 정민은 중환자실 창문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119를 불러줬어야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거야. 그날 밤 길수는 잠깐 의식을 찾았어요. 기룬이 옆에 있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저 기룬이에요. 길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기룬아, 네 형님, 잘했어. 보험 내 이름으로 한 거, 그 돈으로 내 빚 갚아줘. 그리고 장례 잘 치러줘. 약속했잖아. 형님, 무슨 소리예요? 형님 괜찮으실 거예요.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안 것 같아. 의사 말 들었어. 너만 믿는다. 약속 꼭 지켜줘. 형님 그러지 마세요. 길수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루는 형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형님 편히 가세요. 그 돈 제가 잘 쓸게요. 빚은 안 갚을 거지만 장례도 최소한으로만 할 거고. 길수는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심장이 멈췄어요. 향년 58세,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사업 동료들도 등을 돌렸으니까요. 정민은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기루는 장례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하지만 형이 원했던 대로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싼 장례 패키지를 선택했고 조문객 음식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어요. 유족분이시죠? 조의를 표합니다. 사망 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수익자가 김기룬 씨로 되어 있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예요. 기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18억 원이 기룬의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결국 저 사람이 다 가져가는구나. 내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장례가 끝나고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동생분이시죠. 형님이 우리한테 3억 빚이 있습니다. 갚아주셔야죠. 생전에 동생분한테 부탁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보증 안 섰는데요. 혈육이시잖아요. 보험금도 받으셨다면서요. 형님 약속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빚 갚아주신다고요. 기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형님이 혼자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몰라요. 나가주세요. 채권자들은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나갔습니다. 저 새끼 형 죽자마자 배신하네. 보험금만 챙기고 빚은 안 갚으려고 하네. 인간 쓰레기야. 정민은 그 모습을 보고 기룬의 본색을 확인했어요. 저 사람 형한테 약속했잖아. 빚 갚아주고 장례 잘 치른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에게 법원 통지서가 왔습니다. 가압류 신청 기각, 사유는 피신청인 사망으로 인한 소멸, 위자료 청구 소송도 자동 취하. 결국 정민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거품이 된 거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은행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게 없었죠. 정민은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떠나는 날 정민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 다 끝이구나. 한편 기루는 18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과의 약속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빚도 갚지 않았고 장례도 최소한으로 치렀고 형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샀어요. 벤츠 S클래스, 한 대에 2억이 넘는 차였죠. 기루는 운전대를 잡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친구들을 불러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형님 돌아가셔서 보험금 받았어.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할 거야. 너희들 투자 안 할래. 기룬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완전 대박이다. 18억이면 평생 놀고 먹겠네. 기룬은 그렇게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전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었던 기룬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됐어요. 한 사업 파트너가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 완전 대박이에요. 3개월 안에 투자금 2배로 불려드릴게요. 기루는 의심 없이 5억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그 사업 파트너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기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부동산 투자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하나둘씩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다 기루는 사치에 빠져들었어요. 명품 옷, 고급 시계, 매일 밤 유흥,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18억이었던 돈이 3년 만에 3억도 안 남았어요. 고급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벤츠도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죠. 그제서야 기루는 깨달았습니다. 형이 남긴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됐는데, 형 약속대로 빚이라도 갚아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설거지하고 홀 서빙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 정민은 물을 가져다 주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기룬이었어요. 기룬도 정민을 알아봤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일하세요. 정민은 대답 없이 물만 놓고 갔어요. 기룬은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초라한 식당, 낡은 테이블. 형수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나도 이제 비슷한 처지지만. 밥을 다 먹고 기룬이 계산하러 갔습니다. 정민이 계산대에 있었죠. 7,000원입니다. 기루는 지갑을 꺼냈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카드도 한도 초과였습니다. 저 죄송한데 다음에 갖다 드려도 될까요? 정민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지금 형편이. 알아요. 당신이 형님 돈 다 날린 거 다 알아요. 기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약속했던 거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요. 정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형님이 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이 형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저도 잘못했지만 당신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기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루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형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형수님한테도 못되게 굴어서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돈도 다 날렸어요.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형님이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기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정민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동생에 대한 분노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누구 탓만 할 수는 없지. 나도 잘못했으니까. 정민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살만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우리 다음 생에는 좀 더 잘 만나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정민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기룬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형한테 했던 약속, 지키지 못한 것들, 형수님한테 미안한 것들, 돈은 다 잃었지만 죄책감은 남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떳떳한 정민, 돈은 잃고 후회만 남은 기룬,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길수, 18억을 둘러싼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 모두가 상처만 남은 이야기, 그게 바로 탐욕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8억 보험금을 둘러싼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신뢰가 무너진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길수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세상을 떠났고, 정민은 마지막 순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선택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됐으며, 기루는 보험금을 얻었지만 형과의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 모든 걸 잃고 후회만 남았습니다. 특히 그날 밤 정민이 문을 열어줬더라면 길수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자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민의 입장이었다면, 길수의 입장이었다면, 기룬의 입장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